500년 넘는 역사를 이어간 조선왕조의 토대를 만든 것이 정도전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건국 초기 조선의 수도인 한양의 기획을 맡았던 것은 정도전이지만 그 공사를 완성한 인물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태종 이방원과 세종에게 총애를 듬뿍 받았던 노비 출신 건축가 박자청입니다. 당시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면서 한양을 통째로 새로 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일을 모두 맡아서 한 사람이 바로 박자청이라고 하죠. 박자청은 고려 말의 무신이자 이성계를 도와 조선의 개국 공신이 된 황희석의 하인 출신이었습니다. 고려가 멸망하기 전 그는 궁궐에서 낭장이라는 정육품의 무관직을 맡고 있었는데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그의 주인인 황희석이 개국 공신으로 임명되자 박자청도 덩달아 장군을 보좌하는 중랑장 자리에 오르게 되죠. 역시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인맥만큼 무서운 게 없네요. 그러던 1393년 박자청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궁궐대문을 지키는 당번이 된 박자청이 임무를 수행하던 중 태조의 이복 동생인 의안대군이 궁궐대문을 지나가려 했죠. 하지만 박자청은 원리 원칙대로 왕명 없이는 누구도 통과할 수 없다며 그의 앞을 막아섰는데요. 이 의안대군은 이방원에게 정몽주의 척사를 부추긴 인물이었는데 조선의 개국 공신인 그를 하급무관이 막는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자청이 자신을 막자 화가 난 의안대군은 그 자리에서 그를 마구 두들겨 패버렸죠. 폭행을 당한 박자청은 얼굴에 상처까지 입게 됐지만 그는 끝까지 굴하지 않았습니다. 개념 없는 의안대군은 그 길로 태조를 찾아가 박자청을 처벌할 것을 청했지만 태조는 오히려 의안대군을 크게 나무랐고 박자청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표한 후 은으로 만든 허리띠를 하사하며 국내부를 지키는 내상직으로 임명했죠. 이후 박자청은 원리 원칙을 계속 지키며 국왕에게는 우직할 정도의 충성심을 보였고 내상직에 있을 때의 근무 자세마저 좋다고 평가받으면서 이성계의 고향인 동북면을 지키는 호익 사대장군의 직책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태종 이방원의 눈에 띄면서 지금의 국토교통부 장관에 해당하는 공조전서에 임명되었는데 이때부터 그가 갖고 있던 토목건축 분야에 대한 능력이 빛을 보기 시작했죠. 그는 각종 건축물의 보수공사를 시작으로 태조의 첫 번째 왕비 신의고왕후 한시의 묘인 재릉과 태조 이성계의 묘인 건월릉의 공사감독, 한양의 도성을 토성에서 석성으로 개축하는 대규모의 수축공사, 청계천 조성 창덕궁 건설, 성균관 문묘 건설, 경복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경회로 건설 등의 임무를 완수해냈습니다. 특히 성균관의 문묘는 겨우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완공시켰으며 연목과 3층 건물이 같이 있는 경회로도 8개월 만에 완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죠.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될 만큼 빼어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경회로는 박자청의 놀라운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엿볼 수 있는 걸작입니다. 북악산에서 흘러들어온 물이 연못 전체를 돌도록 되어 있고 연못의 바닥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 늘 연못이 맑고 잔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죠. 건설 당시 이 경회로의 연못은 바닥에서 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바닥 곳곳으로 물이 새어나가는 곳이 있어 연못이 가득 차지는 않는 상태였는데요. 이를 본 박자청은 아예 연못의 물을 모두 빼버린 후 바닥에 물이 새어나가는 곳을 검은 진흙으로 메꿔버렸고 그 후부터는 연못에 물이 가득 고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420년 7월 원경왕후 민씨의 국장 때 마전 나루터의 부교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는데 처음에는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부교 덕분에 국장 행렬이 마치 평지를 걷는 듯 무사히 강을 건너자 모두가 그를 칭찬했죠. 후일 정조가 화성행차를 위해 한강에 배달이 즉 부교를 설치할 수 있었던 것도 박자청이 마전 나루터의 부교를 설치한 사례를 본뜬 것으로 짐작된다고 합니다. 박자청은 그 외에도 경복궁 남쪽에서 종묘까지 이어지는 행랑을 건설하고 동대문 밖에 말을 기르는 목장인 마장을 만들었으며 수강궁, 임금이 머무르는 태평관의 어실, 살코지 다리, 연희궁 등을 건설했습니다. 정도전을 조선시대 서울의 모습을 기획한 설계자라고 한다면 박자청은 서울의 실제 모습을 만들어낸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셈이죠. 여러 공사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은 박자청은 1415년 지금의 서울시장격인 파난성부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뛰어난 건축 능력 탓에 태종과 세종의 총애를 듬뿍 받은 박자청이지만 원리 원칙만을 중시하는 성격 탓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세종 1년인 1419년 상왕이었던 태종은 박자청에게 창덕궁 인정문방 마당의 구역을 똑바로 직사각형으로 만들라고 지시했지만 박자청은 뒤에 있는 산세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 고집을 부려 명을 어기고 사다리꼴로 만들었던 것이죠. 박자청이 자신의 명을 어기자 화가 난 태종은 박자청이 측량을 게을리했다는 핑계를 대며 그를 하옥시킨 후 그가 짓고 있던 건물을 부숴버리라 명했고 그곳에는 그저 담만 쌓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자청이 워낙 유능한 인물이어서 쓸모가 많았는지 그는 한 달 만에 사면되어 이후로도 계속 이 공사 저 공사를 맡게 되었고 문제의 창덕궁 일부 구역 역시 박자청의 의도대로 사다리꼴 모습 그대로 지어졌다고 하죠. 충성심이 강한 박자청이지만 건축에 있어서만큼은 왕과 대립할 정도로 고집을 부리기도 했다는 걸 보여주는 일화네요. 노비 출신인 박자청은 그를 시기하는 양반들 때문에 많은 모함을 당했지만
태종과 세종은 오히려 박자청을 감싸주고 믿어주며 큰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박자청은 세종 5년인 1423년 66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박자청의 사망 소식을 들은 세종은 사흘간 조회를 중지시켰으며 종이 백권과 손수 지은 제문을 내려 나라에서 직접 장사를 지내게 해주었고 그에게 이기라는 시호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박자청의 시작은 하인에 불과했지만 그는 좋은 인맥과 뛰어난 능력 덕분에 지금의 장관과 서울시장에 해당하는 자리에까지 올랐으며 당시 신생국가였던 조선이 수도를 한양으로 옮기면서 새로 지을 건물이 많았던 상황에서 뛰어난 건축 능력과 빠릿빠릿한 현장 감독 능력을 보여주며 태종과 세종의 신임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그에게도 커다란 결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인성이었습니다. 하루는 박자청이 공사 현장에 있을 때 이중희라는 하급 관리가 자기 앞으로 말을 타고 지나갔는데 이를 본 박자청은 이중희가 건방지다며 그를 멈춰 세우고 마구 두들겨 팼다고 하죠. 아무리 자신보다 품계가 낮은 사람이지만 그저 건방지다는 이유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짜고짜 주먹질을 하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두들겨 맞은 이중희가 고발을 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간관들은 박자청을 처벌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상소를 올렸지만 태종이 끈질기게 그를 보호하면서 겨우 관직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하죠. 실록에도 박자청은 성품이 각박하고 인정이 없다고 기록돼 있다고 하니 평소 그의 성격이 어땠을지 대충 짐작이 가네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필리핀과 마카오 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알려진 문순득이라는 인물입니다. 문순득은 조선 후기 전라도 신안군의 작은 섬인 우이도에 살고 있던 평범한 홍어장수였죠. 그러던 1801년 12월 24살이 된 문순득과 그의 일행은 홍어를 사러 흑산도 근처 태사도에 갔다가 우이도로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열흘 넘게 바다에서 표류를 하던 그들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며 조선 땅이 아닌 것으로 짐작되는 이름 모를 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바로 지금의 오키나와 지역인 류큐국의 대도라는 곳이었죠. 다행히 류큐인들은 조선인들을 따뜻하게 잘 대해주었고 문순득 일행은 그곳에서 매일 쌀과 채소를 이틀에 한 번씩은 돼지고기까지 제공받았으며 병이 들면 의원이 와서 진찰해주는 등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8개월 동안 류큐국에서 생활한 문순득 일행은 류큐어를 어느 정도 배운 후 현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조선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냈죠. 그것은 바로 중국으로 가는 류큐국의 조공선에 탑승해서 청나라 푸저우에 도착한 후 육로로 북경까지 가면 정기적으로 북경에 오는 조선 사신단을 통해 조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02년 10월 그들은 류큐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조공선에 몸을 싣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했고 모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배에 조선판 로빈슨 크루소라도 타고 있었는지 그들은 또다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남쪽으로 계속 흘러간 끝에 그들은 루손섬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루손섬은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의 가장 중요한 섬으로 그 당시에는 여성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루손섬 일대를 헤매고 다니던 문순득은 한참 후에 푸젠성 출신 중국인들이 모여 사는 화교마을에 도착했죠. 그제야 겨우 배에서 내린 문순득 일행은 9개월을 그곳에 머물며 마을 곳곳을 구경했으며 문순득은 스페인 사람들이 만든 파블로 대성당의 성당과 종탑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네요. 주민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류큐와 달리 필리핀에서는 혼자 먹고 살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문순득은 끈을 꼬아 팔거나 소주 상인들의 쌀거래를 도와주면서 번 돈으로 먹고 살 음식과 술, 담배 등을 샀다고 합니다. 문순득은 일을 하는 틈틈이 주변에 경치 좋은 곳이 있으면 관광을 하러 돌아다니거나 그곳에서 인기가 많은 투게 구경도 하고 현지 성당에도 방문하는 등 나름 다양한 체험을 하며 지냈다고 하죠. 1803년 8월이 되자 문순득은 필리핀에서 마카오 상선을 얻어 타고 중국의 마카오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풍랑을 만나지 않고 무사히 마카오에 도착한 문순득은 그때부터는 육로를 통해 중국 대륙을 종단해서 북경까지 올라갔죠. 1804년 조선의 사신들과 함께 조선 한양으로 돌아온 문순득은 1805년 1월 약 3년여 만에 자신의 고향 우이도로 돌아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의 고향 사람들은 당연히 문순득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죠. 고향에 돌아온 문순득은 다시 홍어장수 일을 시작했고 홍어를 사러 흑산도에 들렀다가 당시 흑산도의 유배와 있었던 정약전을 만나게 됩니다. 문순득은 정약전에게 자신이 표류하게 된 썰을 풀었고 그 썰을 들은 정약전은 문순득의 표류기가 너무나 재밌었는지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표의 시말이죠. 정약전이 쓴 표의 시말은 1979년 연구를 위해 우이도를 찾은 최덕원 전 순천대 교수가 문순득의 후손인 문채옥 씨 집에 있던 고서더미를 뒤지다가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는 당시 류큐와 필리핀, 중국의 여러 모습뿐만 아니라 문순득이 배운 류큐어, 여성어에 쓰이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네요.
문순득의 표류기는 정약전의 동생인 정약용에게도 전해졌으며 여성국에서 사용하는 화폐의 유용함을 전해들은 정약용은 경세유표에서 조선의 화폐 개혁안을 제안하게 되기도 합니다. 표의 심화를 집필한 이후 문순득은 정약전과 서로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죠. 문순득은 자신보다 19살이나 많은 정약전을 마치 자신의 아버지처럼 모셨고 정약전이 유배지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극진하게 장례도 치러주었습니다. 형인 정약전을 통해 평소 문순득이 한 고마운 행동들을 알고 있던 정약용 또한 문순득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으며 정약전이 사망한 후에는 문순득이 장례를 잘 치러준 것을 감사하는 편지도 보냈다고 하죠. 문순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조 1년인 1801년 8월 제주도의 정체를 알 수 없는 5명의 외국인이 표류 끝에 도착했는데 조선 조정에서 보낸 이들은 그 외국인들과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되었죠. 고민 끝에 조선 조정에서는 그 외국인들을 북경으로 보냈는데 청나라에서는 그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며 그들을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이 표류인들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속절없이 제주도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전해들은 문순득이 이들을 만나보고는 필리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냈죠. 순조실록에 따르면 유창한 필리핀어로 말을 하는 문순득을 본 필리핀 사람들은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겠다고 감격에 겨워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필리핀 통역사 역할을 한 문순득은 그 공로로 무려 종이품이나 되는 가선대부 품계를 받게 되는데요. 비록 명예직이긴 하지만 평범한 시골의 홍어장수가 고위직인 당상관의 벼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박연이나 하멜의 경우를 보면 보통 표류하다가 다른 나라에 뚝 떨어진 외국인들은 그 나라의 말을 익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이는 요즘 시대의 외국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표류한 필리핀인들 또한 9년이라는 세월을 조선에서 보냈지만 제대로 된 말을 배우지 못해 자신들의 나라조차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문순득은 고작 3년 만에 류큐어와 필리핀어를 능숙하게 배웠던 것이죠. 조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필리핀어 통역을 할 정도로 숙달된 실력이었다는 걸 보면 가히 외국어 마스터의 달인으로 불려도 부족함이 없었던 재능의 소유자였던 것 같습니다. 1417년 조선의 왕태종은 죄인들이 섬으로 도망쳐서 잡기가 어렵고 섬에 사는 백성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이유와 계속되는 왜구들의 울릉도 약탈로 인해서 섬에 사는 백성들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공도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울릉도와 독도를 비롯한 여러 섬의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해 왔어야 했죠. 그리고 먼바다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후로 울릉도에 조선인이 가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게 되자 일본인들이 울릉도를 드나들며 근처 바다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614년 광해군은 울릉도 독도에 일본인들이 와서 조업하는 것을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지 일본인들은 울릉도에서 조업을 계속했었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1693년 오중추라는 사람의 산호비였던 안용복은 부산 좌천리에 살고 있었는데 외관을 들락날락했던 탓인지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러 동료들과 함께 울릉도에서 조업을 하는 와중에 일본인들이 탄 배가 울릉도 해안가에 들어오더니 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안용복은 니들은 뭔데 우리나라 땅에 함부로 들어왔냐? 라며 호통을 치니 일본인들은 여기가 무슨 조선 땅이냐? 우리는 쇼군에게 받은 어업 허가증이 있다. 라며 반박했죠. 이렇게 서로 싸우다 일본인들은 갑자기 조선인들에게 달려들었는데 박어둔이라는 조선인을 납치해 자신들의 배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안용복은 박어둔을 구하기 위해 일본인들의 배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그 둘을 태운 채 출발을 해버렸고 그대로 일본으로 납치되었죠. 하지만 한성깔 하던 안용복은 잡혀간 일본 관리들의 앞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인데 너희가 불법으로 조업했으면서 왜 우리를 납치하냐? 라고 하며 쌩 난리를 쳤죠. 안용복이 얼마나 크게 난리를 쳤으면 그 기계에 깜짝 놀란 일본의 관리들은 안용복이라는 자는 매우 성격이 거칠고 포악한 자라고 기록해 놓았을 정도였습니다. 노비 주제에 너무 세게 나오니까 당황한 일본의 도토리 번에서는 일본 중앙정부인 에도 막부에 울릉도가 어느 나라의 관할인지 물었는데 에도 막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일본 땅이 아니라 조선 땅이다. 울릉도 근처에서 조업을 하는 가문들은 일본 해안으로 어장을 옮기고 일본인이 다시는 울릉도 근처로 가지 못하게 하라 라는 답변서를 도토리번에 보냈죠. 그 답변서를 받은 안용복은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졌는데
가는 도중 대마도주가 안용복을 또다시 납치해 고문을 하고 답변서를 빼앗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표류한 조선인 어부를 구했다며 안용복을 풀어주면서 조선 어부들이 일본 땅인 다케시마에 함부로 들어와 조업을 하는 일이 잦으니 조선 정부에서는 그걸 막아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조선 조정은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숙종은 진상조사를 해보라며 명하게 되었죠. 조선 정부에서는 진상 파악을 위해 어부들에게 조업을 어디로 나갔었냐고 물었는데 듣고 보니 그들이 조업을 나간 곳은 엄연히 조선의 땅이었던 울릉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는 일본에 우리는 어민들에게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땅인 울릉도에도 못 가게 하는데 너네 땅까지 가게 하겠냐? 라고 서신을 보냈고 이에 일본은 다케시마는 우리 땅인데 왜 울릉도라고 하냐? 울릉도에 지명을 지어달라 라고 했습니다. 숙종은 이에 울릉도는 우리 땅이니 절대 못 지은다고 하며 안용복은 우리 땅에서 조업을 하다 불법으로 일본에 납치가 된 것으로 역사의 기록이 남게 되었죠. 숙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외인들은 울릉이란 명칭은 숨기고서 다만 다케시마에서 조업을 한다는 이유를 구실로 삼아 우리나라에 회답하는 말을 얻어 이내 점거할 계책을 삼으려고 했으니 우리나라에 회답하는 서계에 반드시 울릉이란 명칭을 거론한 것은 그 땅이 본디 우리나라 땅임을 밝히기 위해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납치되었던 안용복은 조선에서 내린 해금 정책을 어기고 울릉도에 다녀왔으며 양국 간의 마찰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2년형을 받았죠. 산호비 안용복이 일본에 납치된 후에 보인 기계는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서 울릉도 독도가 누구 땅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 중앙정부에서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땅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2년형을 살고 나온 안용복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울릉도와 독도로 진짜 일본인들이 안 오는지 감시를 하러 가자고 했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다시 울릉도로 향했습니다. 울릉도에 도착하고 다음날 새벽에 독도로 출발한 안용복은 독도 해변가에서 일본 어부들이 가마솥을 벌려놓고 고기 기름을 다리고 있던 모습을 보았고 그대로 달려가 가마솥을 엎어버리고 일본인들에게 호통을 치며 쫓아냈죠. 그리고 돌아가는 일본인들의 배를 뒤쫓으며 스스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또한 일본으로 가는 그 회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조선의 관복과 갓을 써 조선에서 온 관리인 척했고 스스로를 울릉우산 양도감세장이라 칭하며 나는 울릉도와 독도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다 라고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 울릉도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미리부터 준비를 했던 것이죠. 일본의 호키로 건너간 안용복은 호키의 관리에게 조선 팔도 지도를 꺼내 보이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고유의 영토임을 주장하며 일본인의 불법 출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이에 1969년 1월 28일 에도 막부에서는 울릉도 도외 금지령을 내리면서 그 사실을 대마도 번주를 통해 공식적으로 조선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가서 조업하는 것을 금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에도 막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인 일을 한난 노비 신분이었던 안용복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그 후 조선으로 돌아온 안용복에게 조정에서는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신문을 했는데 관리 사칭에 또 한 번 불법 도회를 한 죄로 안용복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때 조정 대신들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일이니 사형은 너무했다며 가혹한 처벌을 거두어 달라고 숙종에게 주청을 드렸고 그래서 다행히 사형 대신 유배형으로 감형을 받았죠. 그 뒤로 안용복은 어디로 유배를 갔는지 유배 후의 삶은 어떠했으며 언제 어디서 뭘 하다 사망했는지 등의 기록은 전혀 남아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안용복 사건 이후 숙종은 3년에 한 번씩은 울릉도 인근을 관리하도록 명했고 울릉도와 독도 인근에 대한 감시와 감찰이 강화되었죠.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안용복을 극찬한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안용복은 영웅호걸이라고 생각한다. 미천한 군졸로서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위해 강적에 대항하였다. 외인들의 간사한 마음을 꺾어버리고 여러 대를 끌어온 분쟁을 그치게 했으며 한 고을의 토지를 회복했으니 이는 뛰어난 업적으로 영특한 사람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상을 내리기는커녕 형벌을 내리고 나중에는 유배를 보냈으니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 울릉도를 한번 빼앗기면 이것은 대마도가 하나 더 생겨나는 것이니
앞으로의 재앙을 이루 말하겠는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조선시대에는 울릉도를 울릉도나 우릉도 또는 무릉도라고 불렀고 독도는 우산도라고 불렀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를 보면 우산과 무릉은 두 개의 섬이다. 동해바다 중간에 있고 두 섬의 거리는 멀지 않지만 날씨가 좋을 때만 보인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울릉도 주위의 섬들은 흐린 날이거나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다 잘 보이지만 독도만이 울릉도에서 날씨가 안 좋을 때는 보이지 않고 날씨가 좋을 때만 보인다고 합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국토수호 기공불멸이라는 휘호를 남기며 그에게 장군의 칭호를 내렸습니다. 또한 울릉도에는 안용복을 기리는 안용복 동상과 안용복 장군 충원비 그리고 충호 사당이 있으며 그의 고향인 부산 수영구에는 수강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작은 섬이라며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았던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인 유일하게 그 섬을 지켜낸 안용복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려요.